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취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에서는 좀 쭉 다들 그냥 약간씩 혜택이라도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뭐 연거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 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주십시오. 예산은 총액이 있는데 이렇게 그럼 전 국민을 주게 되면 그럼 어느 다른 부분에도 못 가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난 1년간 거의 사실상 그 업을 접어야 하다시피 한 이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보호를 하고 그다음 백신이라든가 이 방역에 대한 투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어쨌든 지금 새로운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 국가 재정을 일단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한테 좀 줄 수 없는 거냐라고 이제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전 국민 지원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화표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예를 들면 지금 25만 원씩 80%를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씩 낮춰서 전 국민으로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쓰는 것이 결국은 연소득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벗어나면 사용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국민 지원이 맞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선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왜냐면 직장 가입자 지금 건보료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로 하겠다는 건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 1%로 예를 들면 80% 아니 또 뭐 80%, 81% 차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 사이에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현재 건보료가 작년 수입과 연관돼서 건보료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피해를 본 분들이 실제 작년에는 피해를 안 받던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에게 이게 지급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하고도 좀 맞물리긴 하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다 주자를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를 지낸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리를 지내신 분들이고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과 일정 부분 좀 궤를 같이 하면서 사실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가장 이제 중심이 친문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진영 같은 경우에 이제 현 정부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와의 각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지일관 보편 지급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사를 어떤 타겟으로 삼고 공격해서 본인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두 후보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그 어떤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학 구도상에서 지금 현재 어떤 구도를 봤을 때 경선의 구도를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각을 세우는 부분이 본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도 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예, 자영업자들 뭐 소급 적용도 안 됐고 손실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뭐 이번에 예산 책정된 거 보니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도 뭐 얼마 안 되고 좀 논란은 거듭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고도 손실이 큰 거는 뭐 이해하지만 아무튼 좀 합리적으로 잘 좀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얘기로 가봐야겠습니다. 예. TV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재명 지사는 계속 견제를 받던데 한번 잠깐 지켜보시죠. 예. 우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실상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나 부인 등 가족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장모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말 바꾸기 같은 것으로 뭔가 그 허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토론회 때 기본주택 관련해서 제가 우려했던 건 할 수 있는데 왜 기본주택 관련해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그 홍보용 모델하우스 짓고 또 여러 방송 홍보 또 뭐 차량 홍보 기타 홍보로 이렇게 홍보비만 쓰고 계시냐 참 이상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단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남양주 다산의 지금 지구인가 고 있습니다. 그 블럭이 한 500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안양역 근처에 한 200세대 정도를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기본 주택이 가능하다는 걸 정부에 보여드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다 이거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TV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시기에 누가 제일 성공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4차례 토론을 통해서 가장 부각이 됐고 예상보다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들은 차별화를 이룬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반 이재명 전선을 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사실은 4차례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주 내용이었어요. 근데 반면 추미애 지금 전 장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어떤 그 생각이나 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그게 결국 예정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야 될 어떤 그 경선에서의 방향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도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좋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도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보고 반대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배우 스캔들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그게 회자가 되면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점 이런 점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고 또 사실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빼고 거의 모든 이제 고위직을 하신 분이잖아요.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그렇죠. 장관도 하셨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격이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셨나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4번째 TV 토론회를 끝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에 착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착수하고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예 과반을 넘겨가지고 1차에서 딱 끝내고 뭐 결선 안 갔으면 좋겠을 거고 좋을 거고 다른 후보들은 글쎄요 뭐 방법이 뾰족히 나오는 게 있을지 혹시 뭐 단일화하거나 손을 잡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이번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6명을 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일화가 지금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정세균 후보하고 강원도지사 했던 최문순. 그 최문순 후보 말고 그 전에 했던 이광재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두 분이 단일화를 했는데 실제 두 분의 지지율이 함께 합쳐져서 정세균 후보한테 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이 반드시 2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일화에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1차 이제 예비 경선에서 6명을 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결선 투표는 결국 이제 본 경선 가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의 투표로 끝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뭐 부인 관련해서 이제 표절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논문이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범죄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 문제. 거기에 자기 발언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발언도 상당히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좀 영향으로는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을 받고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 내용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뉘앙스 자체가 이거 그러면 일본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하고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두 분이 함께 입장을 같이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표현을 했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오염수에 과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 때문에 극우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팀을 빨리 꾸려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뭔가 조직과 그다음에 홍보 대변인 뭐 채용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만두자마자 바로 정치 선언하는 것도 좀 그렇고 시간을 좀 너무 잡아먹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면 뭔가 조직이 뒷받침을 해줄 텐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지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는 8월 달에는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또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한 게 또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월까지 기다리다가 11월에 단일화하는 게 낫다. 들어가서 계속 피해만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외부에 경쟁이 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있는 것 자체가 전혀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후보가 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 외부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세력을 키워가고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어떤 주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계속 윤석열 총장에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또 공격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부인 관련된 논문 문제라든지 또 부인과 가족이 뭐 장모는 이미 이제 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또 관련된 수사가 7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다 논란이 되면 본인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서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외부에 있으면서 차라리 세력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들어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밖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 영향을 높여가려면 행보도 빨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뛰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